미국 부동산 투자하려면 캐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제가 있는 곳을 사람들이 많이 아시더라고요. 많이 아시기 때문에 네. 그 기준으로 한다면 잠실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실 요즘 아파트 가격이 한 25억 정도 합니다. 33평 기준으로. 그래서 평당 7천에서 8천까지 하거든요. 더 낫다고 봐야겠네요. 더 낫다고 봐야겠네요. 진짜 한국은 참 비싸네요. 회계사이자 변호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맞죠?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대단한 거는 아닌데, 네.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 뭐, 제가 하는 일이 주로 또 세법하고, 이 네. 미국에 있는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라고 해요. 네. 이 자산을 증여하고, 뭐, 상속하는 데 있어서, 네. 어떻게 하면 가장 유리한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냐. 이게 또 법의 일종인데, 그걸 하다 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세법이라고 하는 거는 회계사의 영역이기도 하고, 네. 또 변호사의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흘러왔네요. 네. 그 지금 미국 이민 1세대시죠? 1세대입니다. 된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또 카투사 또 군부대 출신이시더라고요. 이 지금 꽤 오래전 얘기를 갑자기 훅 말씀하셔서 카투사 맞습니다. 카투사고 그 전까지는 네. 해외 경험이 없었었는데 야. 카투사 경험하면서 좀 이제 영어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한번 가서 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사실 하게 된 계기가 거기서 네. 두 사회를 경험하면서 한번 졸업하고 나서도 나가서 생활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한 게 뭐 벌써 꽤나 오래 전이고 흘러 그런가요? 이제 미국 1세대 이민자로서 한국에 뭐 자주 나오면서 관련된 일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됐네요. 연고지는 지금 이제 미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미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교민분들도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있을까요? 같이 제가 이제 고객으로 일을 하는 분들은 네. 물론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네.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저희 회사 자체가 미국 법을 서비스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많은 경우 뭐 한국에서 온 분들이거나 네. 아니면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경제 활동을 하거나 투자를 네. 하거나 네. 이러다 보니 네. 뭐 자연스럽게 한국에 자산이 있고 또는 한국의 자산을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고 뭐 네. 가족들이 거기 있고 하니까 네. 뭐 그런 면에서 한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네. 뭐 여전히 있죠. 여전히 있고 또 지난 또 기간을 놓고 보면 네. 또 제가 이제 문외한으로서도 갖고 있는 네. 생각은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어떤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성이 좋았던 시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역시 미국에 사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네. 기회가 좋다면 한국 시장에도 투자하고 싶다라는 그런 관심들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사실 한국에 계속 있다 보니까 예. 오히려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엄청 높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네. 제가 사는 곳이 캘리포니아 남쪽에 LA의 남쪽에 있는 얼바인이라고 하는 소도시인데 네. 뭐 이런저런 통성명하고 인사하다 보면 어디서 오셨냐라고 하는데 얼바인에서 왔다고 가끔 네. 이제 얘기를 하면 네.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게 뭐 LA라고 하면 뭐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아는 거니까 그렇게 네. 할 텐데 네. 이걸 어떻게 알지 싶었는데 네. 지금은요 그보다도 더 하죠. 뭐 그게 대략 한 2013년, 14년 뭐 이때였었으면 네. 지금은 뭐 해가 다르게 제가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경우가 됐건 네. 아니면 이주를 해오는 분들이건 네. 뭐 이건 뭐 예전에 뭐 유명한 사람들, 셀럽들 뿐만 네. 아니라 일반 생활인들까지 네. 계속 확대된다는 거를 체감하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도 하나요? 그럼요. 이게 너무 고리타분한 표현일 수도 있을 텐데 네. 이게 세상이 좁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저만 해도 네. 미국이 주 생활권이라 해도 네. 한국에 나오는 게 어렵지 않고 또 한국의 소식이라던가 아니면 스마트폰 하나로 어떤 자산을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 예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2억 마일리 떨어진 곳에 뭐 이런 거는 전혀 더 이상 이제 해당이 되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익숙해진다라는 게 있겠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어떤 뭐 상징성이라면 상징성이겠지만 네. 뭐 1등 국가잖아요. 네. 이게 어떤 면에서 보건 네. 내가 경제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연령대에 있는 사람이라면 네. 또는 뭐 내가 사업을 하건 뭐 이런 상황에서 최종적인 해외 진출의 목적지가 미국인 경우가 많고
또 내가 학부모로서 저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어찌됐건 또 미국에 가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게 현실인 거고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미국이 갖는 매력이 있겠죠.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어떤 안정성이라던가 뭐 달러 자산으로서의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좋은 거죠. 혹시 그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예. 한국에 있는 분들이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주로 어떤 유형의 부동산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인가요? 예전에는 네. 대규모의 뭐 투자 펀드가 됐건 아니면 네. 기관 투자자죠. 회사들이 그런 상업용 건물, 큰 것들에 네. 대한 관심이 주된 그런 투자 대상이었었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거주하려는 그런 집부터 네. 시작해서요. 네. 아니면 조그만한 뭐 한국말로는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식의 뭐 몇백만 불, 몇십억 대의 그런 건물들 인컴 프로퍼티로서 따박따박 이제 렌탈 인컴 내면서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심 또 늘고 있고 전통적으로 그거 말고 좀 더 사이즈가 되는 뭐 골프장이나 이런 레크레이션 센터 이런 호텔 쪽에 대한 관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저 스스로가 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의 전문가로서 다른 어떤 전문가들보다 뭐 아주 높은 수준의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제 또 법률가로서 법을 프랙티스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투자를 할 때 결국에는 같이 나오는 게 어떤 방식의 투자가 가장 유리하고 가장 바람직하고 고민해 주다 보니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과거 대비 유독 최근에 좀 미국 부동산 관심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뭐 세금 측면이든 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한데 굳이 최근 들어서 미국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또 다른 뭔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리는 조건이 될지는 또 다르지만 세금에 있어서의 고민, 한국에서의 고민 이런 게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세금 고민이 진짜 엄청 심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한국의 부동산 투자라든가 투자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법률 규정들이 좋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 규제가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억제 정책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좀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걸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늘어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나와서 그와 같은 관심을 갖는 고객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제도상의 혜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아니지만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미국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을 활용함으로써 텍스 플래닝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보니 투자처로서의 매력도 플러스 알파로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옵션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변호사님이 봤을 때 미국 부동산 경기는 좀 어떤 것 같나요? 코로나 그 시기 동안에 어쨌거나 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그렇다 보니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주식시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부동산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뭐 지역, 저희 집 뭐 이런 걸로 봐도 또는 뭐 저희 고객들 이제 매년 연말이 지나고 나면 세금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제 양도소득이죠.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달성했는지를 저희가 지켜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난 몇 년 사이에 뭐 한국만큼 또는 뭐 한국 이상인지까지를 제가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장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부동산 경기가 괜찮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부동산 자산이 좀 강하게 오르고 나면 정부에서는 그것들을 억제하는 정책들을 계속 펼치거든요. 그리고 너무 또 경기가 침체되면 또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요. 혹시 미국도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갑자기 뭐 또 억제 정책을 펼친다거나 좀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Yes and No인데요. 어느 나라나 뭐 예를 들어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이게 너무 자산 가치가 올랐다. 시중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에 비해 라고 판단한다면 그거를 낮추려는 노력은 할 것이고요. 그러나 그게 또한 경제에 충격을 가지 않도록 뭐 그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투자자들이 바로 충격을 바로 받을 만큼 급격한 수준의 제도의 변경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급격하게 어떤 특정 투자 계층 내지는 투자 대상에 대한 제약을 뭐 갑작스럽게 늘린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예측 가능성은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세법상으로 이렇게 뭐 취득세를 높인다거나 보유세를 높인다거나 뭐 양도세를 갑자기 높인다거나 그런 변동사항도 과거에 뭐 좀 있었나요?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려는 시도는 있어요. 근데 네. 미국에서는 말하자면 이 견제와 균형이 굉장히 잘 작동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작년에 보면 네.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또한 그 이전 정부의 굉장히 완화되었던 세제상의 그런 규정들을 고치려는, 뭐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고치는 것이고 네. 또 뭐 공화당의 입장에서 보면 개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어떻게 네. 보건 간에 그걸 되돌리려는 노력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제도가 나왔는데 작년 한 10월 달쯤에 네. 그게 하원에서는 통과가 되고 상원에서는 막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갔던 내용들이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급격한 뭐 상속세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자산을 보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존에 수십 년간 제공했던 혜택들을 없애는 노력이라던가 이런 네. 것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네. 제도가 바뀌는 데 있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되게 합리적이다.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은 이게 뭐 A가 됐다, 갑자기 B가 됐다, 또 A가 됐다, B 됐다 하면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한국 부동산도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 부동산도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분명히 허들은 있을 거거든요. 제가 자주 듣는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만 생각해보면 혹시 미국을 방문하지 않고 정말로 부동산 취득하고 관리가 가능할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계약을 진행하고 네. 또 그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실제 보고 이게 얼마만큼 투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과정은 들어가겠으나 그렇죠. 그 이후에 네. 이 매물이 나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이후에 투자를 집행하고 계약서를 꾸미고 그거에 따라 네. 이후에 또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들은 한국에서도 실제로 많이들 해요. 이미 그래요? 여러 투자자들이 네.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게 가능한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고요. 네. 만약에, 물론 이제 본인들이 어디를 해야 될지, 이게 투자가 가능할지 여부는 다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게 뭔가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정말로 계약하는 프로세스 뒷단까지를 다 진행할 수 있는지를 좀 궁금했던 것 같고, 근데 네.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것들을 진행할 때 또 고민하는 게, 한국도 그렇지만 요즘은 법인 설립해가지고 부동산을 또 매매를 또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특히나 또 해외 부동산은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법인으로도 진행 가능한지 좀 어떤 차이가 좀 있을지 혹시 조금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제가 하는 그런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라고 할 텐데 네. 이런 거죠. 미국의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떤 투자성의 관점에서 적절하냐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한다면 그렇죠. 결국은 그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니 이제 들어올 텐데 네.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의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네. 문제 없이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의 자금 이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뭐 한국 법을 따라야 되는 건 있겠지만 그게 다 통과가 됐다고 하면 미국에서는 뭐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는데 뭐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게 뭐 한국이 이상한 무슨 테러리스트 적성 국가도 아닐 뿐더러 네. 당연히 외국인 투자는 장려하고 환영하는 거고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제 반드시 짚어야 되는 부분들을 잘 못 짚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결국은 투자를 하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캐시플로우라는 게 있단 말이죠. 네. 기대하는 것은 내가 오케이 얼마를 투자해서 100만 불을 투자해서 여기서 이게 잘 되면 렌탈 인컴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또 양도 차익도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그 이후의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고려하면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법인이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겠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진행하는 게 유리하겠느냐를 다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컨대 내가 그런 고민을 안 하고 네. 개인이 샀어요. 네. 그랬는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투자한 분들이 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관리를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거나 하면 그때는 이제 때는 늦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관리라고 하는 프랙티컬한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고려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한 세금 면에 있어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세가 있고 또 크게 봐서 소득세와 증여상속세가 있는데 그걸 가장 유리하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한국에서 투자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국인으로서 부동산만 투자하느냐 아니면 한국인이지만 부동산도 투자하고 동시에 뭐 가족의 구성원들 중에
누군가가 미국에 와서 거주하는 그런 상황이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따라 적절한 이 투자 구조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그거에 맞게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투자의 성과를 네. 온전히 향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 딱 정답이 이거다 이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좀 고려할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자금만 이동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래 한국에서 뭐 외국환 거래 신고 뭐 투자 자금에 대한 텍스 클리어런스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고 나면 송금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네. 직접 개인이 투자하는 게요. 네. 미국의 어떤 과세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안 좋아요. 일반적으로. 그런가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냐, 뭐 미국의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네. 법인도 종류가 좀 다양하거든요. 또 이게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도요. 네. 돈을 보낼 때 네. 한국 법인을 통해서 미국 법인에 투자하고 그 법인이 최종 매물에 투자하는 그런 사항도 고려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더 나아가서 한국의 홍길동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네. 그 트러스트에 돈을 송금하고 네. 트러스트가 부동산을 투자하고 이런 것들까지 나가면 네. 적어도 처음에 쉽게 생각하는 개인의 직접 투자라는 것보다는 네. 훨씬 더 유리한 점들이 많거든요. 투자 시장의 어떤 매력도에 대한 부분들은 또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해도 네. 어떻게 어떤 구조화 작업을 통해 투자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매수에서부터 아까 네. 뭐 개인이냐 법인이냐 트러스트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각까지도 네. 이게 외국인이 직접 투자했을 때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미국 법상의 규정들이 있거든요. 이게 네. 굉장히 번거로워요. 네. 뭐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잘 시작하면 네.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대상을 내가 첫 단추를 잘못 꿰므로써 매각 또는 증여, 상속을 하는 데 있어서 골치 아픈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 네. 투자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계획할 수 있으면 네. 그게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미국 투자를 계획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다 짚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맞는데 네. 가장 안 좋은 건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중에 어떤 게 가장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해하는 게 이제 살 때 뭐 월세보다는 임대 시장에 있어서 전세 시장이 많은데 네. 미국은 전세가 없잖아요. 없죠. 다 월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월세는 뭐 특히 보증금이 낮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본금이 많이 필요할 텐데 대부분 또 대출을 하잖아요. 매매를 할 때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부분이 과연 가능한지를 묻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가요? 제가 장밋빛 어떤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면에서는 그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실상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이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네. 그것도 들어가고 플러스 캐시플로우에 대한 부분인데 그 말은 이 자산을 통해 또는 이 돈을 빌리는 주체가 얼마만큼의 현금 창출 능력이 있냐를 가지고 이제 론을 심사할 때 네. 평가하는데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는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세컨 얼터너티브로서 네. 한국의 이 금융기관들, 네. 뭐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뭐 있잖아요. 네. 그런 은행들이 미국에서 또 활동을 하니까 네. 그런 은행들은 이 한국인이 미국 부동산을 투자할 때 한국에서의 그런 인컴 그 활동들,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네.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는데 뭐 네. 저는 그분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을 뿐더러 근데 실상은 네. 그게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 그래서 네. 차선책으로서 네. 대개의 경우 하는 것은 한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돈을 빌리고요. 네. 한국의 신용도, 한국의 기타 담보자산 이런 걸 통해서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자금으로 일단 투자할 때 미국에 투자할 때는 캐시바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 어느 정도 이걸 당연히 임대소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그런 캐시플로우가 쌓이면 그때 이제 매년 하는 그 신고서, 세금 네. 신고서를 토대로 네. 리파이낸싱을 하는 그게 더 일반적인 것 같아요. 미국 부동산 투자하려면 캐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물론 지역마다 엄청 다를 것 같긴 그렇죠. 한데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캐시가 얼마 있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일 텐데 네. 네. 지역마다 다르고 제가 네. 있는 곳을
사람들이 많이 아시더라고요. 많이 아시기 때문에 네. 그 기준으로 한다면 잠실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실 요즘 아파트 가격이 한 25억 정도 합니다. 33평 기준으로. 그래서 평당 7천에서 8천까지 하거든요. 더 낫다고 봐야겠네요. 더 낫다고 봐야겠네요. 진짜 한국은 참 비싸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네. 미국에서의 어떤 생활 수준, 교육 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네. 한국에서의 그런 뭐 잠실, 송파 뭐 이런 네. 정도가 아닐까라고 그냥 얼추 생각을 했던 거고 이게 프로퍼티와 프로퍼티를 1대1로 비교해서 네. 그 정도 사이즈가 미국에서 얼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뭐 그 정도 평수의 가격이라고 하면 뭐 미국은 제가 사는 얼바인 기준으로도 훨씬 더 큰 집, 훨씬 더 뭐랄까 좀 더 호화로워 네. 보이는 좀 주택, 단독주택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혹시 미국 부동산 투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주의사항들은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거래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닐 거예요. 절차는 정해져 있고요. 네. 결국은 에이전트를 선임을 하겠죠. 네. 그래서 매물을 점검하고 이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좀 독특한 제도일 텐데 한국에는 아마 없죠. 에스크로우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바이어로서 네. 나 저 집 사고 싶어요 라는 것을 하면 네. 사겠다라는 그런 오퍼죠. 네. 나의 오퍼를 내면 거기서 이제 체결이 되죠. 네. 셀러도 오케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이 에스크로가 열린다라고 해요. 그러면 네. 그게 결국은 에스크로는 중립적인 존재라고 네. 보면 되는데 에스크로가 열리고 나면 대략 뭐 최종적인 매매가 완결이 되는 단계를 클로징이라고 하면 그게 뭐 네. 30일이 될 수도 있고 40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금방 짧아질 수도 있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네. 바이어는 네. 바이어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예컨대 그 매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 매물에 대한 인스펙션이라고 하죠. 문제가 네. 없는지 네. 하자가 없는지 이런 네. 것들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그런 제약에 있어서도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네. 또 타이틀이라고 하죠. 이 소유권에 있어서 어떤 그 디피션시, 결격 사유가 있는 것들은 없는지를 네. 전문 회사를 써서 쓰게 되고요. 그리고 또 론을 받는 경우, 네.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해당이 될 텐데 그 경우에 내가 또 동시에 이 매물을 대상으로 론을 금융기관에 이제 신청해서 네. 심사받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요. 그런 면에서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측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나 네. 뭐 제가 체감하는 것은 어쨌거나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거죠.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도 이제는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고 예전에 비해 라고 하지만 정작 또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내가 기대했던 만큼 편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다라는 걸 체감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을 사는 사람이 예. 파는 사람에게 직접 사실은 돈을 다 보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도망가면 어떡하나 막 그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빼놓고 얘기를 했구나. 에스크로라는 그 기관 네. 또는 그 말하자면 계약의 주체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죠. 중개인이 되는데 네. 그 역할이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 계약금을 넣고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확인해야 될 것들 네.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셀러의 입장에서는 확인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네. 내가 인스펙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게 하자가 있는데 네. 이게 마이너한 게 아니라 굉장히 크다라고 네. 하면 그걸로 인해 거래가 깨질 수도 있겠죠. 네. 그거에 대한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중립적인 입장에서 네. 이걸 다 받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네. 셀러한테 뭐 계약금, 중도금 이런 걸 네. 주는데 반해 그 역할을 에스크로가 하는 거죠. 그러면 사고 날 확률이 조금 더 많이 줄어들겠네요. 없죠. 뭐 없다는 건 좀 너무 예. 과감한 표현이겠으나 현저히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은 없어요? 임차인이 조금 뭐 소득 수준이나 좀 신용도가 어떠한지를 미리 조금 받기 전에 예. 판단하고 넣을 수 있다든지 네. 그런 부분이 혹시 있나요? 그런 것들 다 감안하죠. 그래요? 실제로. 예. 한국은 사실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하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뭐 한 40대 아저씨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가족이 애들이 있고요. 그 정도 정보가 끝이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좀 재미있는 부분일 텐데 한국에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닐 법한 이슈로서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은 다인종 국가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나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헌법상 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위배되는 네. 행동인데 뭐 너무 거창한데 뭐냐면 인종에 따른 구분이라던가 네. 성별에 따른 구분이 네. 됐다가 아니면 네. 나의 어떤
뭐 성적인 지향에 네. 대한 구분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 네. 내가 이 사람은 나 안 받을 거야 라는 것들이 된다면 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더 큰 이슈가 되는 거고요. 아. 뭐 그 밖의 것들이라면 뭐 내가 임대인으로서 네. 어떤 판단에 따라 임차인을 받고 안 받고의 결정을 네. 충분히 본인이 내릴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지금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미국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조금 어떤 분들이 좀 더 미국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에 투자하는 행위 자체가 네. 굉장히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거. 네. 일반적으로도 그럴 뿐더러 게다가 미국이잖아요. 네. 뭐 달러 자산이라는 면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예컨대 우리가 잘 모르는 저기 뭐 어떤 섬나라에 네. 투자를 하는 그런 행위가 전혀 아니라는 거. 네. 그런 면에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매력이 있다는 거 감안하면 좋겠고 오늘 많이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미국이 제공하는 여러 제도상의 혜택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이 세제상의 혜택이 있죠. 네. 미국의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네. 증여상속세가 최대 지금 2022년 기준인데요. 네. 1,200만 불. 우리 돈으로 130억, 140억이 넘는 금액이죠. 굉장히 크네요. 이걸 증여상속세 없이 네. 다음 세대로 넘길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건 증여자 기준이거든요. 네. 그와 같은 높은 수준의 세제상의 혜택이 있고 네. 내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한국인으로서 네. 투자만 했을 때 그걸 다 누릴 수 있어요. 이거는 틀린 말이고요. 오늘 복잡한 그런 사안을 놓고 봤을 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으나 네. 내가 합법적인 툴을 활용해서 네. 그걸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그와 같은 혜택은 나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충분히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면 충분히 네. 매력적인 투자 시장이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가까운 나라다. 지금 얼마든지 정보를 통해서 다 취득할 수 있고 그것들을 프로세스적으로 매수까지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 근데 그것들은 조금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혹여나 미국에 가서 내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좀 거주할 계획도 조금 있다거나 뭐 그런 분들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도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네. 이제 다음 주에 이쪽 그 미국 출장 오신다고 들었어요. 예. 저 하루에 한 300km씩 이렇게 아, 보름 그렇구나. 동안 그렇구나. 조금 투어 예정에 있습니다. 예. 또 아마- 크로스로 좀 돼가지고 뭐 간동안 좀 못 뺄 것 같긴 한데 네. 또 다음번에 또 출장 갈 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미국 부동산 이야기 좀 들려주신 존청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